수능과 관련된 총리실의 감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까지 확대된 가운데 학원과 부조리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논란이 빚어진 초고난도 문항의 유형을 오는 26일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0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검토되는 가운데 경기 화성에서도 소재 불명의 아기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의 고깃집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연이틀 들려와 생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수정 운영사는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의 서명을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에도 장맛비가 내릴 거로 보이는데요.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장마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요일부터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비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며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이 장마권에 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첫 장맛비는 예년보다 엿새가량, 내륙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은 겁니다. 이번처럼 제주도와 중부, 남부가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최근 50년 사이 6차례 나타났습니다. 네, 장맛비가 얼마나 내릴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는 중부지방도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배수구 역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가 지난 뒤 다음 주 후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호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친모인 35살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은 어제 오후 2시쯤 발견됐는데 고 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이모 씨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천여 명에 이르는 거로 파악된 가운데 경기 화성시에서도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태어난 지 8일 된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키우기 어려워서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인터넷 한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수원 아파트에서 갓 태어난 아이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냉장고가 보이죠. 지난 2017년 이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갓난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30대 김모 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겁니다.
비닐봉지에 싸져가지고 보통 우리 냉동실에 음식들을 여러 가지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까? 봉지 넣고 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밑에 이렇게 떠 있었죠. 집에는 김 씨 동거남과 동거남의 70대 노모까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냉동실에 시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이를 죽인 범행 동기는 허탈했습니다.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설해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발견한 사람은 영아들의 아버지이자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Je suis désolé, je suis assez pressé, là je n'ai aucune réponse à vous donner. Si vous avez des questions, vous les adressez à la police coréenne.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산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해도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작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87%가 찬성했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산모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무려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안전이 불분명한 다른 아이들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같은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과거 2002년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경찰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2인조 가운데 한 명인 이정학의 단독 소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취재본부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백경사 피살 사건, 20년 만에 결론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대전 국민은행 사건 2인조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상대로 범행 여부를 조사해 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21년 전 발생한 대표적인 경찰 장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쯤 전주 북부경찰서 금암 2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선기 경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당시 백 경사의 389경 권총에 장전돼 있던 실탄 4발, 공포탄 1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지난 2월 경찰에 백경사 총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대로 울산의 한 여관 천장에서 백경사 총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여관은 과거 이승만이 머물렀던 숙소로 이승만은 총기 보관은 자기가 했지만 범행한 건 이정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겁니까? 예, 사실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정학, 이승만의 진술과 그에 따른 실제 사실관계, 범죄 현장 동선 등을 토대로 이정학을 이 사건의 유일한 진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승만은 알리바이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이정학의 진술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시는 추석 연휴였는데요. 이승만이 대구 본가에 머물고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이승만 친인척 다수에게 확보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본인이 대구에 가기 위해 통과한 고속도로 요금소 순서까지 이야기하는 등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정학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는데요. 백경사 사건이 발생한 전주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정학은 전주에서 불법 음반 테이프 유통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하면서 익힌 지리감을 토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논산을 거쳐 대전으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한편 백경사 권총과 함께 분실한 실탄과 공포탄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정학이 추가 범행을 제안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2004년 탄환들을 우유팩에 싸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간의 미제 사건 등을 전부 조사해 백경사의 총이 범행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박 전 특검 소환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 전 특검은 오전 9시 40분쯤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조사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해 노조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에 항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신고된 시각을 넘겨서도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봤던 현장을 찾아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난해 집중호우에 무너졌던 저수지 복구 상황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당진시 용현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작년 침수 피해를 봤던 곳이죠? 네, 지금 제 뒤로 제방이 무너진 자리에 파란 방수포가 놓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줄과 돌로 단단하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토사로 긴급 복구를 마친 뒤 더 이상 쓸려 내려가지 말라고 방수포를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새벽 이곳 충남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쓸려 내려간 토사와 엄청난 양의 물이 제방 아래에 있던 논을 덮쳤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민가를 덮치는 사태는 없었지만 근처 시민들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동네를 도망가야 된다고 피신 가야 된다고 그런 정도였었어요. 겁나갖고 참 한숨도 못 자고 여기가 앞에가 다 바다였으니까. 당시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는데도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처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곧 장마철이 다시 찾아옵니다. 대비는 잘 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제방은 긴급 복구 정도만 이뤄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문 업체에 이곳 무너진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맡겼는데요. 결과는 D등급,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이곳 용현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보강공사 견적까지 내둔 상태입니다. 우선 현재 임시로 쌓아둔 제방을 제대로 복구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또 비가 쏟아져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저절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문을 개량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로 비용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보수공사도 국비를 지원받은 뒤인 내년이나 돼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올해 장마철은 이 상태로 버텨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시에서는 수문 담당 직원의 순찰과 소통을 강화하고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미리 수문을 열어두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 용현저수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리셉션에서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 리셉션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섰던 가수 싸이도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이 PT 아주 좋았다고 격려하자 싸이는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하이파 알 무즈렌 사우디아라비아 공주도 만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내자고 대화했습니다.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현재까지 판세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한 걸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선전해 결선 투표에 올라간 뒤 막판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본격 나설 때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해 60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이 더해져 리야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나라만 70개국에 달합니다. 나머지 100여 개 국가의 표를 한국과 이탈리아가 나눠 가지며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 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말 최종 투표 때 PT가 한 차례 더 있지만 그때는 회원국들이 표심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커 이번 PT가 사실상 승부처로 보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집니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1차 투표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우리는 대기업 네트워크와 K컬처를 적극 활용해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따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로마가 떨어지면 유럽 국가들의 표를 가져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가 프랑스의 사우디 지지는 1차 투표에만 유효하고 그 다음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여수는 결선 투표까지 갔지만 중국 상하이에 져서 나중에 등록 엑스포가 아닌 인정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상대로 제3세계와 유럽권에 대한 외교력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오늘 낮 12시쯤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보반트형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등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합니다. 이번 일정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스타 강사들 연봉은 100억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킬러 문항을 잘 맞추면 순식간에 이름을 얻어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는데 수능 출제위원 이력까지 이 마케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입니다.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8번이나 참여했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유명 강사는 방송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일한 경험담을 풀었고 온라인엔 수능 출제위원임을 내세워 집중 과외나 대입 상담을 해준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비밀 서약서를 어기고 자신의 경력을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교육 업체는 모의고사로 사교육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출제 원리를 배운 뒤 과목당 여러 팀을 붙여 개발했다는 모의고사를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대박을 친 겁니다. 모의고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강의가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능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하게. 그 시험을 보는 거랑 실력이랑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경쟁사 대비 2배나 많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다 보니 킬러 문항이 많을수록 입시 결과가 좋았고 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이 학원에서 배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권 카르텔이란 입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해 곧 대대적인 학원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치러진 수학 능력 시험과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추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킬러 문항 예시를 밝히고 공정한 수능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국무총리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윤 대통령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 두 곳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관련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릉을 방문해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강릉시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을 찾아서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들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현장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내일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겠다며 후쿠시마로 출국했습니다. 문제의 후쿠시마 제1원전에 직접 가서 오염수를 보관할 부지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출국 전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도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전제가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3인당 측에서는 충분하게 더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그런 장소를 좀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함께 가는 겁니다. 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한 데에 대해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도 아닌 일개 정치 집단의 주장을 마치 국가의 공식 입장인 양 오해할 수 있게 타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건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로 국내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시중 공급 물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어제 천일염 생산과 유통,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송 차관은 천일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 가격으로 손쉽게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하 시점을 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메뉴가 뭐 돼? 스파게티 있어요? 아이 참 이거 아이고 웬일로 두 마리나 사오셨대?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덕선아 받아줘서 고마워.
오일 최고의 사리자 색구리.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밥 먹는 건 고사하고 싸우진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겨운 이웃사촌이라는 게 이제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공동주택마다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는데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삼가라면서 더럽게 못 친다. 데뷔할 실력은 아니니 자식이라면 민폐라고 알려주라는 심한 말까지 써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주차 갈등입니다. 흰색 차가 주차선을 침범해서 주차를 했고요. 이후 옆에 검은색 차가 주차를 하고 나니 흰색 차주가 못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흰색 차주는 이런 쪽지를 붙였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특히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적 공간이다 보니까 공적 공간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사적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아파트라는 곳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 하나의 법으로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 동의를 거쳐서 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차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갈등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골든타임인 6개월 안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협의를 보되 너무 기간이 지나 감정이 격해지면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노릇노릇하고 안에는 치즈도 들어있는 이 빵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원 빵인데요. 60년 대 10원 동전 디자인과 똑같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쪽을 보면 다보탑, 다른 한쪽엔 10원과 한국은행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4년 전 한 업체가 만들며 지역 명물이 됐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으로 가맹 점포가 퍼질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요.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얻으며 SNS에서도 인증 영상까지 다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원빵 업체 행보에 제동을 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0원 도안을 제작한 저작권자 한국은행이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뒀는데 10원빵 판매는 누가 봐도 영리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0원빵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더라도 한은은 다보탑 대신 첨성대나 불국사 문양을 넣어서 실제 10원 주화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며 대비책도 제안했는데요. 결국 업체들은 빵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사례를 보면 경남 통영의 100원 빵, 서울의 500원 빵도 있습니다. 이처럼 10원 빵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다른 동전 모양의 빵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51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이완 30만 3천여 명, 미국이 18만 3천여 명, 홍콩은 15만 4천여 명, 중국 13만 4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864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경찰에 또 접수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7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초 신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유명 포털에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데다 사이트에는 안전구매 서비스 가맹점이라고도 나와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5월 7일에 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어요. 검색에 해보면 제일 상단에 올라와 있었고 또 그 사이트 내에 안전 구매 대행 서비스가 돼 있었어요. 공지에는 상품이 평일 기준으로 15에서 20일쯤 걸려 배송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한 달 반째 신발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배송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에도 메신저에도 응답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씨처럼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은 사람은 70여 명, 피해 액수는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서로 단체 채팅방에 모여 피해 내용을 공유하며 각자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됐고 쇼핑몰 내 답변 채팅방도 닫혀 있는 상태이고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죠. 법률 전문가들은 업체 측이 고객에게 적절히 안내하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에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닌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배송 지연이라든가 지급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수가 없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6곳에서 배송, 환급 지연 등 불만 사항이 속출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막으려면 되도록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결제액 20만 원 이상이면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씨처럼 현금 결제를 해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서 한 곳으로 사건을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신종 마약인 펜타닐이 확산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의 패치 제품들입니다. 손쉽게 피부에 붙이는 형태로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18세 미만에 대해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방은 가능합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장애, 의식이 흐려지는 선망, 환각이 알려져 있으며 과량 투여 시 호흡 저하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1,400여 명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는데 환자 1인당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까지 더해지며 젊은 층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박지에 따라 하스같이 생긴 걸 묻혀서 피우는 형태인데 뼈가 부서지는 느낌과 체온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진짜 혈냉기름이 들이붓는 느낌. 국내 청소년 사이 펜타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7,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4%가 최근 1년 이내에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이와 함께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도 100명 가운데 1명은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더 어린 시기부터 마약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대상을 정하기 위해 과외교사 수십 명과 접촉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정유정이 과외 앱으로 접촉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정유정은 범행에 앞서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과외교사 54명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살인 대상을 정하기 위해 과외 앱을 이용한 겁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정유정은 남녀 과외교사 54명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에 혼자 사는지,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여성인지를 물으며 범행 대상을 찾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정유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 부산 금정구에 혼자 사는 20대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마치 과외를 받는 여중생인 것처럼 속여 찾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도 확보했죠. 네, 검찰은 정유정의 집 책상에서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책에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문장만 적혀 있었고 다른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유정이 살인을 암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정유정이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과 대학 입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분석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26.3점으로 경찰 조사인 28점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정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은 그렇지 못한 거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범행 이후에 CCTV에 여러 차례 노출됐고 새벽 시간에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는 낙동강 근처 공원에 내려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사회 경험이 적어서 그렇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 그리고 사체 유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릴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딴 강력 범죄로 인해 불안감은 여전한 거로 드러났는데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성도 3명 중 1명 이상이 성폭력의 원인을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세에서 64세 남녀 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차림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이 46.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6.2%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성인식의 수준, 양성평등의 수준 자체가 아직 이제 국민 전반적으로 아직 인식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로 인해서 양성평등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성폭력 부분이나 이런 데서 피해자한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최근 이딴 강력 범죄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또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상황을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는데요.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피해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도 계속 나오는 거겠죠.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행 신상 공개가 피의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한 점, 공개 기간과 방법, 고지 절차 남용 방지 규정 등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중국 서부 내륙의 닝샤 회족자치구의 한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 현지 매체들은 현지 시각 어젯밤 8시 40분쯤
닝샤 회족자치구 인천시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손님 등 3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가운데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가 성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요가 외교로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유엔 잔디밭에서 열린 특별한 수업은 가장 많은 국적자가 모인 요가 행사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힌두교 전통 수련법 요가는 인도인에게 생활 일부입니다. 동물 자세를 본뜬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बहुत चेंज आया लाइफस्टाइल में नेचर में मतलब ऐसे अंदर से इतनी आनंद की अनुभूति होती है ऐसे लगता है जैसे कोई हमें दूर से ब्लेस कर रहा है और हम खुश रहते हैं सारा दिन 요가 전도사로 불리는 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135개 나라 사람이 모인 요가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4년 유엔이 세계 요가의 날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가장 많은 국적자가 모인 요가 수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모디 총리는 요가는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주창했습니다. When we do yoga, we feel physically fit, mentally calm, and emotionally content. 모디 총리의 특별한 요가 수업은 미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공개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눈과 귀를 모으면서 인도의 국가적 영향력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요가는 전 세계에서 3억 명가량이 익힐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인도 수출품으로 꼽힙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I was helming and I just see the boat up here in front of me and yeah, it was too late. I don't know if not possible to exit, but yeah, I take all my responsibility. It's our fault, so for sure. And yeah, I'm a lot of shame now.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7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일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까지 확대해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여름 장마는 제주도는 예년보다 6일, 남부는 2일, 중부는 하루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